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로 이동관을 제거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요. 또 한 번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전략적인 총선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예산안이 걸려 있어서 무조건 국회를 멈춰 세울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최근 밝혀진 명품 가방 수수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고백이 됐든 수사가 됐든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성원해 주셔서 동시 접속 3만 명이 넘는 기록도 달성하고요. 그리고 구독자 60만을 넘어서 지금 65만 3천 명입니다. 이틀 사이에 1만 명이 늘어나는 아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100만, 120만 정어리 대군 만들어서 무도한 정권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백운기의 정치본색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벌써 6천 명 넘게 들어와 계시면서 글을 남겨주시는데, 아침에 김두래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요즘 화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앵커님 화는 우리가 대신 낼게요. 앵커님은 진행만 잘 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화를 많이 냈죠. 주말에 힘들었습니다. 혈압이 좀 올라서요. 화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낼 일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요. 김두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뜻으로 클렌징 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써보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철근 실장은 아직 탈당 안 했나요? 네, 안 했습니다. 왜 버티고 있어요? 왜 갑자기 그걸 제가 물어봅니까? 아니 요즘에 다른 분들은 다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렇게 잘 안 쓰고 네. 이제 뭐 새로운 이름들 뭐 창당 준비위원장 막 이렇게 나오길래 저도 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거 써주실랍니까? 뭐 바꾸실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근데 이 네임이 더 좋다면서요? 그전엔 좋았는데 요즘에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7일이니까요. 예. 오늘이 4일이죠. 그럼 77% 정도 와 있네요. 하루하루 뭐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조만간 각 지역에서 신당이 창당된다면 신당으로 그 총선을 출마하고 싶다, 이런 의향이 있는 분들을 구글 폼으로 한번 모집을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구글 폼 공개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알게 모르게 저한테도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미 각 지역에 그 총선 출마 의향이 있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1당과 2당이 워낙 벽이 높고 그 벽을 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3당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갖는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많이들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당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요즘에 좀 워낙 변화들이 좀 많이 생기던데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특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 탄핵안 상정했더니 이동관 스스로 사퇴했지요. 글쎄요. 헌법
불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퇴하고 처리하고 이런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동관을 제거했으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일함 교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한 방 먹은 겁니까? 아니면은 목적을 달성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건데, 뭐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했다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 절차를 앞두고 이동관 위원장이 도망간 거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동관 위원장이 모든 방송통신 장악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뭐 사실은 그 방통위원장 98일 동안 말 그대로 독립성 문제에서 이 방통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위법 논란을 낳았고, 또 뭐 공영방송 이사진 무리하게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게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안을 앞두고 더 이상 논란을 좀 잠재우는 측면에서 사퇴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 자진 사퇴 얘기하지만 탄핵안 앞두고 그 정치적 부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경질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제2, 제3의 소위 이동관을 여전히 예고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싸움은 뭐 아직 진행형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관 씨는 거대 야당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퇴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되게 이제 저런 경우에 죽어도 꽥소리 한다, 입은 살아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민주당에서는 이동관이 불법 탈록 날까봐 두려워서 사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희영 교수, 이제 탄핵 처리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이게 타당한가, 이걸 판단해서 기각을 하든지 인용하든지 하는데, 만약에 그때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불법이 탄로가 나는 거죠. 그걸 그렇습니다. 지금 막기 위해서 아예 사퇴했을 거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야반 도주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5인 체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5명의 가반이 3명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2인 체제에서 36건 정도가 지금 의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KBS 이사 1명 추천, 박문진 이사 1명, 한국방송기획공사 EBS 2명, 감사 1명,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과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관련된 내용과 관련한 것에서 계속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자꾸 이념 편향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불법적 행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야반 도주란 것이지, 이거는 보수 진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임 방통위원장을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발 전문성이 있고 방송계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되길 바랍니다. 일각에서 또 검사 출신이 뭐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런 설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검찰공화국을 봐야 되는지, 또 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검사 출신으로 전두환 군부정부 때처럼 방송 길들이라고 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혹시 서울의 봄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봤습니다. 다 보셨나요? 이은영 소장님은 아직 못 보셨어요? 네,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봤거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자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영화 아니었습니까? 그걸 보면서 전두환이라는 자가
정권을 잡기까지 군부 안에서 이렇게 커왔던 모습이 마치 그 독버섯, 곰팡이가 막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그런 정치 군인들이 자라왔던 것, 지금 검찰 정권 하에서 검찰이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것이 자꾸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모든 역사는 역시 타이밍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시간 싸움 아닙니까? 반란군 부대가 먼저 도착하느냐, 진압 부대가 먼저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그런 상황을 목도를 했는데, 진압군이 먼저 도착했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싸움도 지금 정치 상황에서 여러 번 탄핵을 놓고 수싸움을 벌이고 또 뭐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이랬다가 결국은 이제 응징을 했는데,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수싸움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한 가지 더 영화 본 소감을 이야기한다면, 그냥 12.12 사태가 일어났던 그 당일 6시간을 쭉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영화 제목을 12.12라고 하지 않고 서울의 봄이라고 했을까? 물론 맨 마지막에 서울의 봄, 찬란한 봄은 이렇게 끝나버렸다라고 자막을 넣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이 뭔가 또 다른 서울의 봄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년 4월에 찬란한 서울의 봄이 다시 꽃 피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목을 서울의 봄으로 붙인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79년도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 종말을 고하고 군사 쿠데타가 나기 전까지 그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학생운동 세력과 함께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보통 지칭을 했어요. 학생운동사를 보통 보면. 근데 이제 그것을 진압했던 게 결국 12.12고 5.18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반어법으로 서울의 봄이라는 걸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서울의 봄은 내년 4월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30대들이 그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030 세대도 그 앱 깔아갖고 심박수 체크하면서 볼 정도로. 근데 저희도 사실은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시기가 어떻게 돌아간 건지. 근데 지금 새롭게 조명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생각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검사 탄핵 이번에 이제 2번째로 했는데, 사실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에도 검사 탄핵안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민주당이 2개로 나뉘어지면서 정적수를 못 맞춰갖고 그게 처리가 안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그걸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매번 그 순간에서는 부족하고 아는 게 적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윤석열 정부와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윤석열의 공통점이 뭐냐? 오로지 권력만을 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옳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오로지 그냥 이게 권력이다 하면 그 권력만을 보고 쫓아가는 점, 그런 점이 좀 같아 보였고,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야, 수학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선생님과, 야, 인마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마누라 얻는 거야,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선생과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떤 게 더 옳은 교육인가, 어떤 게 더 제대로 된 가르침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나라의 미래를 제시했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미래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영화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좀 생각하게 할 만한 영화가 오랜만에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동관 위원장 정리를 했는데요. 후임으로 지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또 조선일보는 이상인 방통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희영 교수도 기자 출신인데 요즘에는 뭐 맨날 인사하는 게 그놈이 그놈이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인사 앞두고 적중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김홍일을 쓰는데 그동안에 이 정부와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조선일보가 이상인을 지명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상인 위원장이 지명이 되면 역시 조선일보구나 하겠지만 아니 김홍일 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조선일보 물먹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추론입니다. 그냥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또 검사 출신 또 국민위원장 맡은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 물러난다라고 해서 약간의 해석이나 바람이 혹시 투영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거론되는 두 인물 모두 제가 보기엔 좀 적절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검사 출신 거론되고 있는 건데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또 방통위에서 다뤄야 되고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갈증이 있는 상황에서 또 검사 출신 임명한다? 이거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가겠다라는 거다. 아니면은 옛날에 전두환 군부 독재에서 군인들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 것처럼 검사 출신들이 이제 방송통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역풍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상인 방통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방통위에서 보여준 행태가 계속 불법 논란에 휘말렸는데 그런 일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을 또 방통위원장으로 새긴다? 이거는 제가 방통위도 물론이고 여야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심하고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매체를 누를수록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스픽스 같은 매체에 더 몰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은 기성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신생 매체들의 영향력, 파급력, 이른바 갖다 붙이기 전파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 더 부담이 되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오늘 방통위원장도 같이 지명하지 않겠냐 싶은데 김철근 의원님 아직 개각 발표 기사는 안 떴죠? 네, 아직 안 떴습니다. 근데 뭐 오늘 내일 뭐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 청와대 2기 수석비서관들 그 교체를 다 했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아마 개각 한 7, 8개 정도 아마 중폭 개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조금 보면 말입니다. 여가부 장관인 지금 그 후임자 그 김행 장관까지 아웃이 되면서 여가부 장관 후임 임명하는데 3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 후임자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방통위원장은 지금 불과 한 3, 4일 전에 지금 그만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방통위원장 얘기는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원장은 엄청 급하고 여가부 장관은 뭐 있으나 마나한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방통위원장은 빨리 임명을 해서 총선 전에 뭐 방송을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중수부장 출신이에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특수부 특수통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분을 지금 방통위원장이 다시 가게 한다. 이렇게 되면 방송, 통신의 어떤 중립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방송과 뭐 언론을 장악해서 얻을 수 있는 표와 그 후폭풍으로 이룰 수 있는 표를 생각한다면 총선 때 후폭풍으로 이룰 수 있는 표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정기랑 교수, 설마 이동관을 다시 지명하지는 않겠죠? 이미 경질한 거니까요. 지금 이동관 본인이 또 본인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뭐 제가 여러 경로로 듣는 바에 의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한 것으로 거의 정리를 하고 있죠.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요? 이 방통위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 이게 소위 언론 장악 책임지겠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언론 장악 해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책임지지 제대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 하나. 두 번째 대통령 주변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우호 세력이 없대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했을 때는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못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질성이 더 크다. 물론 계기는 탄핵까지도 앞두고 탄핵안 처리까지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을 초래한 게 이동관 위원장이 소위 그 망나니처럼 날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꼼수, 소위 언론 장악 의지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론되는 뭐 김홍일 검사 출신 위원장, 뭐 그러면 또 대검 중수부 출신을 또 임명하는 건데 김홍일이 됐든 아니면 이상인이 됐든 누굴 임명하든 제2, 제3의 인물 역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의지랄까 이것들이 논란이라는 것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원장 임명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방통위를 정상화시켜 놔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이른바 그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을 임명하고 또 야당 추천목 두 사람도 임명해서 우선 방통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될 텐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전체 5명에 대한 임명권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언론 장악 음모가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홍일은 검사 출신, 이상희는 판사 출신. 이 정부는 검사 판사 출신 아니면은 뭘 못 해먹어요. 전두환 정권 때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그 영화 보면 12.12 사태 후에 이틀 뒤에 12월 14일 날 보안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진 찍은 건 나오죠. 역사적인 사진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정권 하에서 다 해먹은 거죠. 그런 사진 또 어디 없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방통위원장 경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전혜영 교수님. 국정원 원장하고 차장을 동시에 날렸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를 다 날린 게 아니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럴 법도 해요. 그렇습니다. 뭐 시점상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국정원 내부의 파벌 문제도 있지만 뭔가 이것이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논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시간대별로 봤을 때 또 대통령의 동선과 봤을 때 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것과 관련해서 보도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11월 22일에 대통령실에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인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장전 기자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 11월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11월 23일 문의란 다음 날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관련한 영국 관련한 그 총리 관련해서 방문할 때 보통 같이 방문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방문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뭔가 보고가 있어서 윤 대통령이 혼자 간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하나 일고 집 잘 못 찾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 걸어가는데 레드카펫이 딱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거기가 총리 관저인데 그걸 그냥 쭉 지나가. 네.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보고를 받고 화가 난 상태여서 화내지 마시라니까요. 혼자 간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11월 26일 날 국정원장하고 1처장, 2처장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이 이것을 인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국정원이 왜 이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이 못하냐라는 심증까지 더해져서 26일 국정원장 인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아니 잘못은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정원 경질한다고 이 문제가 풀릴까. 물론 국정원 내부 파벌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다른 기관 탓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얼마나 무거운 사안인지 알고 계실 건데 이 사안을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도 문제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문제고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뭐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를 날렸는지 그것도 나중에 또 다 드러나겠지만은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지금 어디 있는지 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반환 물품 창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빨리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박성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떳떳하다면 반환 선물 창고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기를 놓쳐 미처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받은 명품백을 1년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으면서 반환할 예정이라고 하니 국민에게 말장난하는 것입니까?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했던 궤변이 떠오릅니다. 대통령실은 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명품백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경위에 따라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고소 고발을 남발하던 대통령실이 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반환 선물 명목으로 보고하고 있다던 대통령실 창고를 공개하십시오. 이은영 소장도 청와대에 계셨었죠? 네. 청와대 그때 계실 때 이렇게 뭐 선물 반환 창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미술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있는데 선물을 반환하는 창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선물 받은 걸 보관하는 창고는 그럼 있어요. 국가 기록물로 네. 이제 넘어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인한테 받은 선물을 반환하기 위해서 창고에다 보관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게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빨리 일단 창고를 공개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예, 저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빨리 대국민 담화라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요, 네. 그러지는 않을까요? 용산으로 급히 옮기느라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코바나 컨텐츠를 대통령 선물 반환 창고로 쓰고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엉뚱합니까, 김철구 아니, 뭐 실장? 상상력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창고를 개방해라 이런 얘기도 뭐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건 사실은 익명의 관계자가 한 얘기예요. 그것도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도 아니에요. 익명의 관계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건데, 우리가 왜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좀 정면법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이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넘기는 이유가요. 5일째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구조 때문이다. 그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게 앞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기돼 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결국 곧 국정운영 리스크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안이 그대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선물이 보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지금 밝혀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롭게님, 무슨 선물 반환 창고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릴 듯. 이송주님, 창고는 무슨 드레스룸이겠지. 오늘 제가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선물 반환 창고 그런 거 없고 거기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영화 타짜를 빌려서 이 커피하고 내 손모가지를 빌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창고를 만들 정도면 안 받아야 될 선물 엄청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 말도 이상하네요. 아예 받지를 말았어야지 받아놓고 반환할 창고가 따로 있다? 이것도 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요, 그 어떤 언론 플레이나 그다음에 이런 걸로 어떤 기술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이건 사실관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진솔한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잖아요. 이건 민심에 완전히 기름을 붓는 거예요. 폭발성이 대단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 한번 생각을 잠깐 반추해 보면 그 전해 2015년도 연말에 있었던 게 바로 정윤회 사건이었습니다. 정윤회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게 정윤회 사건에 그 문건에 나온 내용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폭로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조홍천 지금 민주당 의원하고 박관천 당시 행정관인가요? 이분들이 문책을 당하고 아마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1년이 안 돼서 최순실 사건이 나오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명품백 하나 이거 받은 거 갖고 받았다 이 내용과 그다음에 이번이 아니고 그 6월 달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샤넬 무슨 뭐 향수인지 뭔지 해서. 그때도 한 180만 원치, 그 다음에 이번에 3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이것만 있는지, 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걸 어물쩡 뭐 그냥 덮고 그냥 가자?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거에 훨씬 더 악영향이 커질 거라고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게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이제 댓글 창에 그 이상한 알바꾼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정어리 때 들어와서 이렇게 노는데 꽁치가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꽁치 아니고 피레미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성내 아이디 쓰는 피레미가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보면 무슨 공산주의의 봄이겠지 뭐 이따 얘기를 올리는데요. 성내 아이디는 차단해 주세요. 저희는 사람 댓글만 받습니다. 예, 사람 댓글만. 이것도 서울의 봄 영화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차단해 주세요. 저는 반대 의견 또 여러 가지 의견 다 환영하고 또 그런 의견들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얼마든지 환영하는데요.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짐승들하고는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대통령실은 그 일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러날 텐데 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 쌍특검 올릴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두 가지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요. 정기남 교수 일단 법안은 지금 준비한 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지만 명품 수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특검이 통과가 되면 그게 이제 확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법안 자체를 손을 대서 명품 쇼핑, 명품 선물 이걸 집어넣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 만약에 특검이 통과가 돼서 특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명품 선물로 확장하는 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8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예정인데 김철근 실장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무조건 막기가 어려운 게 예산안이 걸려 있잖아요. 아니 예산안이 안 걸려 있더라도 막을 수가 없죠. 야당이 과반수네. 과반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아니 뭐 본회의를 막 안 열고 막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본회의 여야 합의로 일단 그 본회의가 열기로 일정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면 불참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과거 야당이 하던 식으로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해서 의장석에 못 가게 한다든가 뭐 부의장을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겠지만 그런 경우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뭐 그 경호권이죠, 경호권. 그거 발동해서 다들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못 열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요. 지금 국민의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행 저지하거나 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의 의지만 확인이 된다면 특검법은 통과될 상황입니다. 이제 특검법안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텐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은영 소장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좀 예상하기가 힘든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심의 좀 영린을 건드리는 사안이어서요. 그 사실 지금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자료 보면은 지난 조사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지 37.6%가 대통령 긍정평가인데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 김건희 여사 이게 이제 수사가 함정 취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공익적 측면이 커 보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56%, 5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뭐 31에서 34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대가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에서 68 정도 나왔고, 그냥 단순 선물이니까 수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8에서 26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민심을 촉발시킨 약간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갤럽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맞아요. 34, 33, 32, 1%포인트씩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32, 이게 긍정이고 60을 넘어섰습니다. 부정평가가요. 엑스포 유치 실패도 부정평가 요인에 들어갔을 거고, 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는 반영이 안 됐을까요, 이은영 소장? 일단은 지금 저 자료, 갤럽 자료도 이제 그 시기가 명품 수수 의견이 알려진 그 시기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직 저쪽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사 문제는 사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는 좀 약간 별개로 보는 흐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논란이 그동안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저게 좀 느리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역대 대통령 공과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 네. 가장 잘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장 잘못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을 꼽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마 이번 서울의 봄 영화 그 영향으로 좀 한 것 같은데, 이승만부터 쭉 했는데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김영삼, 문재인, 이명박, 이승만, 노태우, 박근혜, 전두환,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에 정권이 바뀐 뒤에 꼽았을 때 윤석열은 과연 몇 번째나 자리하고 있을까? 참 이 조사를 보면서 궁금하네요. 김철근 실장. 뒤에서 다투겠죠? 박근혜, 전두환, 윤석열 세 분 중에 누가 마지막에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 꽃도 윤석열 지지율이 33.7%, 부정평가는 63.9%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예. 네, ARS 쪽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ARS 쪽에서 5.9%포인트 긍정평가가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6.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PK 부울경 지역에서 12.2% 하락을 했습니다. 2%포인트 하락을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꽃에는 좀 이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 꽃에 나타난 조사에서 좀 특별한 걸 보면 엑스포 유치 실패가 정부의 외교 능력 부족 때문이다 라고 한 게 64.2%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유치는 실패했으나 정부의 저력을 확인한 미완의 성공, 이렇게 답변한 것도 27.9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3.7인데 그걸 지지하면서도 거기에 답변은 27.9가 나온 거 보면 지지자들조차도 이것은 좀 뭐 답변하기가 곤란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받은 것과 관련해서 함정 취재 논란이 있는데요. 공익적 측면이 커서 용인돼야 한다가 56.3, 함정 취재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가 34.2로 나타났습니다. 이 함정 취재 논란과 관련해서요, 전혜영 교수, 조선일보의 누구죠? 그 칼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뭐 깡패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과연 이번만 있었느냐 맥락을 일단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봉화마을 갈 때도 사인을 대동하고 다녀서 논란이 일어났었고, 명품 관련한 논란은 이번 보도가 나오는 시점을 한번 돌아보면 나토 방문 기간에 현지 언론에 보도이 됐잖아요. 그럼 그 현지 언론도 무슨 잠입 취재를 한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사 구분을 못하면서 일어나는 계속 논란의 한 맥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냥 만야 하나 뭔가 작정을 하고 취재를 하려고 접근했다라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 카메라가 달린 손목 시계를 차고 보안 검색을 뚫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과연 김건희 여사라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함정 취재든 아니든 별개로 명품 가방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논란이 있지만 좀 본질적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제가 좀 언론인 출신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전에 우리 김정숙 여사 뿌로찌 가지고 얼마나 언론에서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논란이 이 뿌로찌를 내가 디자인했다라고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밝히면서 이렇게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이 본질적인 문제,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하지 말아야 될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인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그 사인들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 이런 본질적 문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계남 교수님,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칼럼을 썼는데 서울의 소리, 이 몰카 함정 취재를 비판하면서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깡패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위기감을 그대로 표출해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대한 언론 얘기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만 하더라도 서울의 소리, 또 우리 스픽스, 이런 어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언론들이 결국은 앞장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입장 속에서 보도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조선일보로서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서울의 소리라든가 스픽스라든가 이런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대한 언론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정면으로 지금 이렇게 반감을 드러낸 것이고, 이것을 심지어는 취재 특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 박정훈 논설실장인데 뭐 조폭을 비유한다든지, 이게 우리가 지금 보수 언론, 특히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보수 언론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알아요. 뭘 하냐면,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라 국정의 완전히 리스크로 이게 비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매듭져지길지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칼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른바 몰카 논란, 함정 수사, 함정 취재 논란, 이건 이것대로 또 언론 내부에서 충분히 좀 자유롭게 논의가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개선돼야 되는지, 이 논란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일보 칼럼은 소위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 그 다음에 공적 통제를 벗어난 여러 가지 행보, 또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겁한 칼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뉴스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 입장에서 현상을 기록하는 관찰자이지 사건에 끼어들어 사실을 창조해내는 것은 언론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글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은영 소장, 네. 지금 제대로 조선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못한 거를 한탄하는 듯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 옐로우 저널리즘이란 장르가 있거든요. 그 취재에 하나의 조금 이렇게 좋은 취재는 아니지만 그런 옐로우 저널리즘적인 취재가 또 한때 풍미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유명인들, 저명인들, 셀럽들에 대해서 사적인 생활을 취재하는 그런 보도 매체들이 많아요, 외국에는. 근데 우리 이 경우는
그 사적인 거를 이렇게 몰카라든지 이걸 촬영했다라는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꼭 그 몰카 함정의 뭐 깡패 집단 이렇게 기획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에 김건희 명품백 잘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보내셨는데요. 엉겅퀴님,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아서 김건희 명품백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하나님, 레거시 언론이 조용하니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은 디올 사건 모를 수 있습니다. 전광명님, 함정 취재가 깡패면 국민 세금 자기 마음대로 쓴 용사는 양아치입니까? 부루부루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최순실 의상실 몰카는 조선일보가 했는데 그런 걸 주셨어요. 글쎄요, 뭐 함정 취재 사실 취재로서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요. 함정 취재 안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엄연히 권력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했겠습니까? 함정 취재가 용인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함정 취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 칼럼도 칼럼이지만 제가 최근에 그 진중권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듣고 그 전에 진중권 씨가 가끔씩 뭐 이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해서 뭘 이렇게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김건희 명품백 받은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적극적으로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억지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놓은 것 아니었냐.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한 것이 자꾸 가지고 와서 귀찮다고 하는 얘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참 상종 못하겠구나. 그 양반은 서생이네, 서생.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만. 나 앞으로 그래서 진중권 씨 녹취는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예? 그러고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을 잡아달라니까 약속을 잡아서 간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호원들이 다 있었을 건데, 몰카, 시계에 있는 몰카 사진기 가지고,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됐으면, 뭐,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했겠습니다만은, 나 만나러 온 손님인데 왜 그래? 이렇게 해서 바로 넣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하나하나가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그 뭐 함정 취재든 뭐든 이건 별개로 하고, 이건 이 잘잘못에 대해서는 따질 게 있으면 별개로 따지기로 하고, 이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던 사실, 팩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명품백을 받았다는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고 진솔하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하는 태도가. 이거 그냥 뭉개고 깔아뭉개고 나몰라라는 식으로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점을 대통령실이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민심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국정농단이라는 측면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이 김건희 여사 대화 중에 보면은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라는 분을 왜 만났느냐. 이분이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농단에 분명히 해당되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그 진중권 교수 문제는요. 아까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좀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 기억으로도요. 진중권 교수가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예. 근데 유독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잖아요. 그럼 대단히 편향된 모습을 보여요. 이게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이를테면 과거에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 그 사실 입당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자 문제는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진중권 교수도 이게 이상하게 김건희 여사 논란만 나오면 이게 편향적이고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함정 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 취재가 그런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잖아요. 저는 그것 또한 이 대통령실의 문제라는 점에서 뭐 김철국 우리 실장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중한 후속 조처, 이걸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이 조선일보 칼럼의 뒤에 숨어가지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거로 보여집니다.